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국장 김유리입니다. 네, 뜨거운 여름에도 열심히 공부하시겠다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면 더 좋겠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노동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PPT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로는 복무제도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별일 없이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하시는 경우가 더 대부분 많겠지만 그래도 급하게 아프실 때도 있을 거고 갑작스럽게 휴직을 해야 될 때도 있으실 거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 양육을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복무제도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지키는 노동법이라고 해서요.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가끔 학교에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어떤 법률로 나를 지킬 수 있을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요새는 워낙 산재 많이들 얘기도 하고 있고 많이들 신청하신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일로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무제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복무제도는 보통은 이제 근태라고 하죠. 근무했을 때 아니면 근무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휴일과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유로 휴가를 쓸 수 있는지 사유별 휴가 사용 내용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휴직 제도와 관련해서 긴 시간 근무를 할 수 없어졌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일과 휴가는 사실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선 동일해서 흔히들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휴가는 원래는 일을 해야 되는 날이지만 어떤 특별한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했을 때 일을 하지 않게 한다. 이걸 좀 법률적인 표현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휴가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연차, 병가, 경조휴가, 공가 같은 경우가 휴가에 포함되겠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휴일은 원래부터 일을 하지 않기로 정해진 날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휴일, 흔히 말하는 주휴일 이런 경우엔 원래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고 그날 일을 했을 경우엔 특별하게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죠. 그런 경우를 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일하는 날이었는가 아닌가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휴가는 노동자의 청구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점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일제도와 휴가제도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원래 휴일이었던 날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원래 일을 하지 않기로 한 날인데 근로제공 의무를 특별히 면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재량유업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던가 하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하게 예외적인 사유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휴가를 어떻게 사유가 있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는 경조사가 생겼을 때 쉴 수 있는 특별휴가, 흔히 경조휴가라고 하죠. 우리 단협 72조 1항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휴가는 항상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는 생리휴가 있죠. 생리휴가는 휴가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무급휴가이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근데 특별휴가, 경조휴가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보통은 유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무급휴가인 경우도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무급이 원칙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생리휴가도 무급이 원칙이죠. 저희가 이번에 알아볼 건 경조휴가인데요. 이건 유급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뭐 자녀가 결혼하셨을 때,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결혼하셨을 때 각각 보장되는 일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5일, 그리고 자녀가 결혼했을 땐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출산과 사망, 입양은 개인한테는 엄청 큰 일이죠. 그 일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별도의 시간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보장하고 있는 게 경조휴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배우자 및 뭐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라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엄청 먼 것 같지만 내 친동생의 뭐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럼 당연히 장례식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각 1일씩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양 같은 경우에도 20일 정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특별 경조휴가가 발생했음을 보고하시고 복무상신하시면 되는데, 필요 서류들을 첨부해서 요러요러한 사유로 특별휴가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사유가 발생했는데 한참 뒤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조휴가의 취지는 이 일을 치르는 동안의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할게요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즉시 아니면 바로 그 직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치만 대표적으로 사망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미 출근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출근하신 경우에 당일은 조퇴를 사용하시고 그날 이후부터 바로 직후로 해서 사망에 관련한 일수만큼을 특별휴가로 쓰시면 됩니다. 특별휴가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게 특징이지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발생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직후에 돌아오는 평일부터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아까 휴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휴일과 휴가의 가장 큰 차이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던 날인지 아니면 없었던 날인지에 대해서 구분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재량휴업일이랑 특별휴가가 겹치는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재량휴업일은 연 4일의 범위만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경조휴가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바로 직후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조휴가를 먼저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은 특별휴일, 재량휴업일은 이후에 발생하는 재량휴업일부터 4일을 카운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병가예요. 아프지 않는 경우가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일을 하시다 보면 아프신 경우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리신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가를 신청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가를 사용할 때 이 문구가 되게 헷갈려요. 병가 기간 중에 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병가가 총 며칠인 거예요? 30일이면 까만 날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빨간 날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사용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30일 이상 그 병가를 사용했을 경우에 총 일수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괄호 보면 휴무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30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일, 그러니까 유급으로 보장되는 병가는 까만 날을 기준으로 30일인 겁니다. 다만 총 일수, 60일의 범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일수에서는 그
30일이 넘어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빨간 날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병가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30일 이상 계속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병가 총 사용 일수가 까만 날만을 기준으로 21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유급병가 21일을 사용한 것이 되겠죠. 근데 이틀 차이로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병가를 사용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총 일수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가 사용 총 일수는 32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급 병가는 까만 날만 세는 거기 때문에 22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죠. 이게 많이들 헷갈려들 하세요.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시면 2달 동안 만약에 병가를 낸다라고 하면 총 60일까지 되니까 2달 동안 병가를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1달 반 정도, 그러니까 까만 날을 기준으로 30일만 유급으로 보장되고 나머지 한 반 달 정도, 한 15일 정도 되겠죠. 그날은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현장에서 많이들 헷갈리시고 제일 질문이 많은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증빙을 해야 되는데요. 연속해서 7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진단서만 되고요. 누계 10일을 초과하면 1시간이라도 증빙을 해야 합니다. 대신 여기는 진단서뿐만 아니라 소견서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전체를 유급으로 병가를 쓰게 됐을 경우에 그 돌아오는 일요일에 대해서 주휴일을 부여할지 안 부여할지가 항상 논란이 됐었습니다. 2020년 맞죠? 단협을 체결하면서 주휴일에 관련한 문제들이 좀 일정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체를 유급병가로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일은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무급병가는 하루만 하더라도 결근으로 보기 때문에요. 무급병가를 하루만 사용했어도 주 전체를 다 근무하고 하루만 무급병가를 사용했다. 그래도 주휴일이 미부여된다는 점 주의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일별 연차휴가, 사일별 휴가 사용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휴가 제도는 연차 유급휴가예요. 항상 좀 연차 우리한테 제일 가까이서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질문이 제일 많은 것이 또 연차휴가더라고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그러니까 출근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2항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 또는 1년에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서는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흔히들 말하는 신입사원들은 이제 연차가 26개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게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해서 1년 미만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한 달에 하나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3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에 대해서 1일에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왜 연차가 항상 15일인 게 아니죠. 그래서 15일로 했다가 마지막에는 25개까지 연차가 좀 늘어나시죠. 근무하신 기간에 따라서 이걸 연차휴가 가산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도는 총 25일까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차휴가는 얼만큼 출근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근율을 보는데요. 출근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는데 소정근로일 중에 선생님들이 출근하신 날수만큼을 비율로 해서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80%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소정근로일수라고 하면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만 있는 것이라서요. 법정 혹은 약정휴일, 대표적으로 주휴일을 포함해서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는 원래 일하지 않기로 정해져 있는 날이죠. 그런 날은 소정근무일수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사실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원래 일하지 않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다만 이 적법한 그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휴업 기간 소정근로일수에서도 제외되고 출근일에서도 제외되지만 그 휴업 기간 자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은 연차휴가 자체를 비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화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경우에 출근 못 하시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휴업하게 되면 연차가 너무 많이 깎였어요. 이런 연락들 뭐 가끔 오긴 합니다. 근데 이 법에 근거해서 원래 휴업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출근일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다만 그리고 그 연차 원래 받기로 한 연차를 비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가 좀 깎였어요. 이런 연락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18년 5월 28일 이전에 게시된 육아휴직 기간은 원래 출근일에도 들어가지 않고 소정근로일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례로 연차를 부여했었어요. 뒤에 가서 조금 더 보시겠지만 그 법이 좀 바뀌면서 아예 출근일에서도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일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근무하는 날은 당연히 출근일에 들어가겠죠. 그 외에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그러니까 산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들 흔히 사용하시는 병가, 아까도 보셨죠. 그래서 무급병가를 제외한 유급병가라든지 약정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으셨어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뭐 공미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이라든지 뭐 출산 전후 휴가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근무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근율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15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5개, 15개, 16개, 16개, 그래서 최종 21년을 기준으로 해서 25일이 되고요. 29년을 일해도 왜 25일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차휴가의 가산 한도는 총 25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서 25일이 이상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났다고 26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거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연차를 어떻게 정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많아요. 특히 조퇴나 지각, 지참이라고 표현하죠. 아니면 중간에 외출하신 경우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 뭐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다 공제되는 걸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연차는 1년 단위로 보통 정산하잖아요. 그때 시간 단위로 합친 시간이 1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시간 단위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시간 단위로 7시간만 사용했어요. 그러면 하루치를 다 뺀다든지 아니면 7시간치 임금을 공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1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공제하지 않고 일만큼을 다 준다. 이를테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해서 연차, 지각, 연차가 아니라 지각, 조퇴, 외출을 다 포함해서 7시간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내가 원래 받을 연차가 15개였다라고 하면 그냥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9시간이었다라고 하시는 경우 있죠. 그러면 8시간을 초과했으니까 하루치 임금을 공제하고요. 그 외에 1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항상 또 헷갈려 하시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연차를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15개의 연차가 있는 사람이 15개 연차를 사용하고 7시간만큼 또 외출이나 지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7시간째 임금을 공제한다는 점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학교 회계를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중도 입사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가끔 있으세요.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한 일수만큼을 정산한다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산하는 건지 사실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예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1일 입사자가 2020년, 22년 9월 30일에 퇴사한 경우에 연차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부여했을 때 20년 9월부터 21년 2월까지 원래 연차 15개의 반만큼 7.5개겠죠. 그래서 7.5개를 부여하고 21년부터 또 22년 2월까지 근무했었던 15개. 그래서 총 22개, 22개 반. 22.5개만큼의 연차를 청산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 보면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2021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2년 21년 9월부터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2021년 9월부터 또다시 2022년 8월까지 했을 때 또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퇴직 정산하게 되면 30개여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퇴직 시 7.5개만큼의 연차를 정산한다.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도퇴사가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많이들 혼란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 연차라는 건 1년 단위로 부여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보통 법률적으로는 원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되지만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은 없어지지만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해서 365일의 근로를 바로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퇴직했을 때 2년치 연차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게 최근에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근로관계를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을 하더라도 1년의 근로를 마친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지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도 생기는 거다라고 이 행정해석을 바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 같았으면 2022년 3월 1일로 2023년 3월 1일로 퇴직하는 뭐 정년이 됐든 뭐 어떤 형태로든 퇴직하시게 되면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를 추가로 봐주시고 원래 전년도의 연차는 2월 말일자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2년치의 연차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3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3월 2일에 퇴직을 해야지만 연차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1일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2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1년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1년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중도 퇴직자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만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원래 2023년 2월 말일자, 그러니까 3월 1일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한 해를 전체를 다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를 주던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변경되어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고 미사용 수당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근무했던 연차휴가만 받으셔야 된다. 1년치만 받으셔야 된다라고 행정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노동조합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근데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있는 게 유지되고 있어서 이렇게 현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휴가제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좀 준비해 봤는데 좀 휴가 사용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번에는 휴직제도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휴가는 좀 잠시 동안
하루, 뭐 이틀, 아니면 뭐 한 달 정도의 잠시 동안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휴가를 사용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장기간의 근무를 잠깐 면해야 될 이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휴직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직 제도만 몇 개 좀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질병휴직입니다. 아까 병가에서도 보셨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근무하지 못하시게 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재직 기간 중에 동일 질병으로 1년이에요. 그냥 흔히들 1년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딱 1년만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이것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원래는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1년 동안 휴직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휴직을 하게 된다. 허리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질병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실은 질병휴가가 질병휴직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속수당에도 근속이 반영되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 가산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이 점이 좀 아쉬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휴직원과 60일 이상의 치료 혹은 요양이 필요해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년에 단협을 체결하면서 좀 새롭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동반휴직입니다. 대신 동반휴직은 사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교육공무 직원에게만 휴직 제도가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유학휴직이 있는 지역들도 몇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유학이나 연수를 가게 됐을 때 그와 함께 가기 위해서, 함께 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휴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동반휴직이 사용할 때 좀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질병휴직과는 다르게 재직 기간을 통틀어서 딱 1년만 보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로는 요 휴직원은 당연히 들어가야겠고요.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 외에 외국에서 근무하게 된 아니면 유학하게 된 증명원을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찾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예요. 육아휴직 제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교육공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8세 이하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학교를 좀 빨리 가서 3학년이지만 만 8세예요 라고 하면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자녀당 최대 3년 이내인데요. 임금은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1년에 80% 동안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의 임금이 그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앞선 질병휴직이나 동반휴직과는 다르게 최초 1년만큼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무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근속에도 인정이 되고 연차 가산에도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이라는 좀 긴 기간이다 보니까요. 한번 신청했을 때는 최대 1년까지 신청하고 혹시 더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을 너무 작게 하는 경우에는 대체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법률상 그래서 육아휴직의 분할은 최대 2회까지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1년 반을 사용하시고 1년 쓰시고 6개월을 연장하셨다가 다시 복귀하신 이후에 다시 또 1년을 쓰시고 또 다시 6개월을 연장하는 형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1년을 쓰시고 복귀하셨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다시 또 1년 쓰셨다가 복귀하셨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쓰는 이렇게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쓴 것도 포함하게 되면 사실은 육아휴직을 2회밖에 분할을 하지 못하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임신 중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연차휴가 설명드리다가 2018년 5월 28일까지 육아휴직 쓴 경우에는 소정근무일에도 제외되고 출근일에도 제외돼요 라고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법령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1년의 기간 동안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했는데 그러면 여전히 아이가 어릴 거잖아요. 근데 연차휴가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땡겨 쓰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좀 일정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이 모성보호와 관련한 법령이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예요. 요새는 이거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둘 중에 하나만을 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 보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최근에 이게 법령이 좀 바뀌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1일 1시간부터 5시간까지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짧은 시간 근무하게 되니까 뭐 아이 하원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좀 일정 해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 어머니들의 아니면 아버지들의 양육 시간을 일정으로 좀 확보해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은 1년이 원칙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육아휴직을 1년 쓰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용하지 못했던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냥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또 사용하지 않고 계속 계시다고 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범위에서 1년까지 그 기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용할 수 있죠. 임금을 완전히 근무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보장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조금 더 어차피 이것도 상한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고용보험에서 조금 더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요. 최초의 1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만큼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과는 좀 다르게 원래 근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는 분할해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육아휴직은 3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연동해서 1년에서 뭐 2년까지 쓸 수 있다는데 이거 그럼 대체 어떻게 써요? 문의들 많으신데요. 합쳐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아기 그 순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이랑 육아휴직을 막 병행해서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 뭐 제일 첫 번째처럼 육아휴직을 3년을 최대 쓰셨다라고 하면 근속 인정 기간은 1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육아휴직을 1년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 한 다음에 다시 육아휴직을 1년 반 동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최초 1년은 그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쭉 사용하셨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은 6개월만 사용하셨다. 라고 한 다음에 또 육아휴직을 이제 남은 1년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 뭐 계속 근로 기간은 2년만 인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을 합쳐서 두 개 다 각각 1년 이상씩 사용하셨다 그러면 1년만큼 보장된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1년, 그리고 육아휴직을 안 써셨을 경우에도 뭐 최대 2년까지밖에 보장이 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3년을 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2년만큼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무제도와 관련한 휴가제도, 휴직제도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나를 지키는 노동법이라고 해서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제일 안 생기면 좋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시행되고 나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라는 문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뭐 일부는 노동자 가입도 하셨을 거고 뭐 대부분의 경우는 노동자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그랬을 때 뭐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노동 3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 첫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지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요,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한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아니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뭐 이를테면 뭐 일을 도저히 할 수 없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 사무실을 뭐 아주 이상한 곳에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아야 될 금지의 의무자로 보고 있다는 게 아주 특징적인 점입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주어가 있는 몇 개 안 되는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고객 같은 제3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제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뭐 관리자라든지 동료들과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아쉬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는 근로자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 사용자도 뭐 일정 뭐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근로자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공무원들 뭐 행정실장 아니면 뭐 교장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 조치들이 또 따로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공무직원들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행위 장소는요, 직장 내 괴롭힘을 뭐 직장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회식 장소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요, 사실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을 때 라고 아까 설명드렸었죠. 근데 대체 지위의 우위가 뭐고 관계의 우위가 뭐예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 있어요. 사실 지위의 우위라고 한다면 아주 좀 위계가 있는 조직이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이. 그래서 사실은 지위 체계상 지위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지위의 우위라고 볼 수 있겠죠. 직급, 직위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지위의 우위는 사실은 쉽게 구분이 될 거예요. 다만 관계의 우위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관계의 우위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수적인 우위 같은 경우 관계의 우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다수고 저 사람은 소수야. 아니면 저 사람은 다수고 나는 소수야. 이런 경우에 다수인 쪽이 당연히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적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이 조금 더 많은 경우라든지 학벌이 조금 더 높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업무 역량과 관련해서도 뭐 짬밥이라고 표현하는 근속이 오래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좀 더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직장 내 영향력이라는 것도 아주 특이한데요. 감사부서라든지 같은 동료라고 하더라도 감사부서에 있거나 인사부서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동료지만 이 사람이 조금 더 우위에 있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조금 더 무시하기 어려워.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관계의 우위다라고 표현한다라는 점 신기하고 아주 특이한 점이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하는데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게 어느 정도인가 사실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흔히 사회통념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행위의 방식이라든지 그 양이라든지 이런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직장 상사가 나에게 계속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경우에 그게 한 번에 있었을 때는 좀 기분이 나쁘네 하겠지만 그게 아주 상습적이고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이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겠죠. 그런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분명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표현할 정도의 결과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한다.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좀 흔히 생각하시면 도저히 회사를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회사를 가는 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이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쉽게 생각하려면 또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상식적인 어려운 지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욕구를 계속 지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당연히 넘어선 범위라면 양태가 행위가 일어나는 횟수 그리고 그런 일어나는 발생의 형태가 너무 과도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겠죠. 이게 사실은 어떤 개인의 사적 영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도저히 이 직장을 다니는 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이거나 내가 이걸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너무 받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아니면 뒤에서 모욕을 주던지 아니면 소문을 퍼뜨리던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동료 간의 갈등 문제로 예전에는 취급했었던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직장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온라인상에서 아니면 뒤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면서 내가 일을 하려고만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고 난 그게 신경이 너무너무 쓰이고 근데 그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래서 일을 하기 너무 어렵겠는데 이럴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계속 드리냐면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인가 아닌가 라고 헷갈리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좀 참고 살아야지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맛있는 밥 먹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웃으시는 영양사 선생님들 보면서 업무의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나의 존재를 좀 채워나가는 것도 직장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걸 견디지 못하면 난 좀
내가 뭐 부족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법은 언제나 앞서가진 않잖아요. 항상 뒤에서 그런 일이 많았었대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규제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항상 참아야지. 내가 좀 참으면 되겠지. 내가 약자니까 날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하면요. 일단은 바로 신고부터 하면 됩니다. 보통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뭐 민원으로 뭐 팩스로 이렇게 해서 보내셔도 상관없다. 신고를 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접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 사람을 위한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번 이렇게 신고하고 나면 날 괜히 나쁜 눈으로 보진 않을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률로는 그런 문제들까지 좀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라든지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상한 곳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근로기준법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장 내 괴롭힘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신체에 이상이 있으시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정신적인 질병들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하지만 요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유로 한 질병들에 대해서 산재 인정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나를 먼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선생님들이 먼저 나서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시겠으면 노동조합으로라도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혼자가 아니니까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 신고를 하셔도 되고 경기도교육청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 발만 나서 주셔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직장의 동료 혹은 상사와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법률상의 규정도 있고 해서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텐데요. 그 외에 사실은 우리는 학생도 만나고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하지?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생기는 경우가 내가 원한다고 안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단협부터 먼저 볼게요. 도교육청에서는요, 단협 79조에 따라서 조합원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했을 때 노동조합으로 연락을 꼭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단협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노동조합이랑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법률에서도 우리들을 보호하고 있는 조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고객응대 근로자들한테 콜센터 가끔 전화해 보셨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안내 멘트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에 따라서 그런 안내 멘트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고객 응대하는,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이라든지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뭐 그 무작위의 사람들이 막 만나거나 통화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외에도 그러니까 뭘 판매하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제3자를 마주칠 일이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응대 근로자의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 말고도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가 반드시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필요한 조치란 뭐냐?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든지 전환하든지 아니면 휴게 시간을 연장하든지 상담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실제 그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고소고발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조치를 취하게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과 단체협약의 79조를 좀 잘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좀 당황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경우 많은데, 이런 규정들이 있다라는 걸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나를 최소한은 좀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근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노동 3권에 관한 문제를 좀 보장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선생님들 노동조합 가입하셨나요? 노동조합 가입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누리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이 노동 3권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 중에 하나가 노동 3권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할 권리, 이런 것들을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엔 어떠셨어요? 노동조합 가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은 옛날에 학교라는 공간은 노동조합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들 하셔서 노동조합 가입조차도 좀 꺼리셨었던 일들도 아주 먼 옛날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노동조합 가입한다고 큰일 안 나,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법률에도 원래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예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걸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했다고 해고를 한다든지 멀리 보낸다든지 아니면 임금을 깎는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맨 밑에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정도로 아주 중한 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계약서를 맺는 경우도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자동 퇴사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회사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다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안 하는 것도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가 단체 행위, 그러니까 이를테면 파업을 하겠죠. 파업을 참가할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든지, 직전에 괴롭힘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별 면담을 해가지고 파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금은 없죠. 근데 예전에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건 부당노동행위로서 아주 큰 처벌을 받는 행위예요. 그래서 요새는 학교에서도 많이 조심들 하시죠. 노동조합 가입하셨어요? 이런 것들 옛날에는 개별 면담을 해서 물어본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 없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노동 3권을 잘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으니 조금 더 안심하고 노동 3권을 잘 향유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활동이 있기를 좀 기대해 본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노동 3건까지 해서 나를 지키는 노동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우리 산재 관련한 문제예요. 산업재해 요새는 많이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산업재해가 뭔지 조금 기초부터 좀 찬찬히 살펴보면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산업재해가 뭔지 좀 구분하기 위한 내용들 좀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출퇴근재해. 사실은 출퇴근했을 때 사고 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산업재해는 처리가 되는지까지 알아보면 오늘 강의가 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랑 업무상 질병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고, 갑자기 발생하는 무슨 일들, 이런 것들을 사고라고 하죠. 미끄러졌다든지, 넘어졌다든지, 뭐 베었다든지, 다치시거나 뭐 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업무상 사고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일을 하다가 다친 것, 이걸 업무상 사고라고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갑자기 걸어가고 있다가 어떤 데가 미끄러운데 보호 조치를 전혀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업무를 하다가 뭐 업무에 따른 행위를 하진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이동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뭐 사업주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뭐 대표적으로는 뭐 전체 회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하다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휴게 시간, 사실은 휴게 시간을 원래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도 사실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있었다고 볼 행위로 발생한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산업재해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 산업재해가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에 업무상 사고와 관련한 문제들은 뭐 휴게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든지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문제는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업무상 산업재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문의하시는 것들의 많은 부분은 업무상 질병이 차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도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정신적인 질병을 얻게 되신 경우 이게 산업재해가 돼? 옛날 같으면 그냥 이 사람은 조금 더 약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취급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산업재해로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뭐 각종 다양한 직업성 암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학교 급식실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다루잖아요. 뭐 습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암들도 직업성 암들도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노동조합도 계속 좀 꾸준하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을 하다가 좀 얻게 된 병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출퇴근재해예요. 사실 출퇴근재해 관련해서는 많이들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을 하러 가다가 아니면 퇴근하다가 나는 사고들은 업무상 재해예요, 산업재해예요 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옛날에는 원래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아니면 회사 법인차를 이용하다가 그것도 회사 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에 사고 나는 경우 아니고서는 사실은 재인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률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경로화 방법은요, 뭐 도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자전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대중교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자차가 될 수도 있겠죠. 항상 다니던 길, 뭐 원래 여기를 가려면 그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로 움직였다 이러면 통상적인 경로화 방법으로 출근하다가 재해가 생긴 거구나, 아 산업재해구나 이렇게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가던 길로만 가시나요? 보통의 경우는 항상 가던 길로만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엄청 막 어디 놀러 가려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는 그러면 퇴근이고 어디까지는 그러면 그냥 내 사적 영역인 건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률에서는 일상이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잠깐 뭐 옆길로 다른 길로 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 퇴근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출근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을 보는 행위, 일상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그 길을 가서 들려서 장을 봐서 집에 가시겠구나 뭐 이런 경우에 이건 퇴근제로 볼 거야 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 외에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그러니까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녀, 손자들을 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아이의 어린이집을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고 하원할 때는 내가 퇴근을 해서 하원을 시켜서 같이 집에 와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항상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행위까지 하려고 좀 옆으로 아니면 딴 길로 아니면 조금 돌아서 갔을 때 그런 것도 당연히 출근 혹은 퇴근의 한 부분인 거야 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교육이나 교육훈련 등을 받는 행위 아니면 보육하고 있는 자녀의 등하원 문제라든지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 들렸다가 퇴근을 하는 경우에 이것마저도 이것도 사실은 퇴근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야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산업재해가 안 발생하면 제일 좋은데요. 산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병원에 가시겠죠. 그래 병원에 가셨을 때 꼭 나 어디 하다가 뭐 하다가 다쳤어요 라는 걸 잘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산업재해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재해가 왜 발생했는지 보통 근데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음을 확인만 하면 보통 산업재해로 처리합니다. 문제는 이제 질병인데요. 질병이 원래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직업병들인 경우에는 조금 더 처리 절차가 간소하긴 한데요. 그렇지 않고 새롭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을 가질 수도 있나를 잘 모르겠을 때는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이건 사실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어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 사람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상보험의 종류에는요, 요양급여, 흔히 말하는 이제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요양급여로 지급하고요. 그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무급으로 그냥 쉬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생계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일일 평균 임금의 70%만큼을 휴업급여로 보장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요, 3일 이내의 요양이거나 3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3일 이내의 요양이나 휴업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아 라고 하면 산재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이지 사용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 기간만큼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래서 산재보상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사용자가 나는 그럼 내 책임 아닌 거야 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꼭 좀
많이들 헷갈려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산재 보상이 아니라 그냥 사용자의 책임으로 보상되어야 되는 보상되어야 한다. 이거를 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장애급여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없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있죠. 뭐 수지절단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접합수술을 했음에도 뭐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장애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간병이 항상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수시로 이 사람은 간병인이 붙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간병급여도 지급되고요. 유족급여 같은 경우에도 사망하게 되면 유족한테 이 사람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 남은 가족들은 이 사람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족급여라는 것도 있다.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2년 동안을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는데도 어떤 요건에 해당해서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아니라 상병보상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연금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되게 흔히 쓰는 건 요양급여랑 휴업급여 정도일 텐데요. 그 외에도 좀 다양하게 산재보상의 보험이 있다 정도만 알고 가셔도 오늘 충분히 맞는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이 산재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거로 좀 많이들 질의들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어쨌든 회계 처리나 뭐 이제 행정적인 처리를 하시는 경우에 헷갈리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업주의 보고 의무인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영양 선생님들한테 떠넘긴다던가 이런 건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사용자가 책임지고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이 잘 될 수 있게 보고해야 될 의무를 지는 것인데요. 그래도 많이들 문의하셔가지고 이거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업주는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3일, 딱 3일 동안 휴업을 하게 되면 3일 동안에 그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요. 사실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3일 이내니까. 근데 여기서 사업주가 보고해야 될 산업재해는 3일 이상인 경우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3일인 경우에도 당연히 사업주는 보고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뭐 조사표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고 어떻게 발생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냥 계속 쉬었어요. 병가를 쓰고 하면서 쉬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병가를 쓰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산업재해로 인한 거였다. 근데 이 사람이 한참 뒤에 승인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경우에 예전에부터를 휴업기간으로 인정을 했을 경우 사업재 보고는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인지 아닌지 좀 다툼이 있거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했던 그 결정에 따라서 그때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그 고용노동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6개월 전 것부터가 다 승인이 났어요. 이러면 보고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뭐 문의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결정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다 했는데요. 사실은 짧은 시간이라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았는데 좀 압축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점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언젠가 한번 떠올려 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오늘의 강의가 꽤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언제나 많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다는 거 제가 항상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동안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그리고 아프지 않고 항상 선생님들 옆에는 동료들도 그리고 노동조합도 함께 한다는 거 좀 잊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면 노동조합으로도 꼭 연락을 주셔서 자기의 권리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면서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시란 말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